제가 생각하기에 30대가 회사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시대가 너무 격변기인 것 같아서 그래요. 경제의 어떤 변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업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전에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막 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었고 회사가 계획이란 걸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럼 계획보다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특별히 30대 정도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실무자 정도의 레벨일 텐데 뭐 좀 빠른 사람들은 기획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임자 어떤 역할도 맡을 거예요. 30대 후반 정도 되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사업을 전체 설계한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할 텐데 그 기본 전제 조건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획했던 것들도 끝까지 진행할 수가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나오지도 않고 뭐 그 모든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영진이나 윗분들은 우리의 책임을 돌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이 좀 들고 또 주변에 전 미디어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봐요. 주변에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 이렇게 하니까 일확천금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직 되게 쉽게 됐다, 뭐 다 쉬운 얘기들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런 아주 소수의 케이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 그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서 계속 비교하게 되고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고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세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막 반영이 되면서 집은 이제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거의 그런 게 되어버렸고 또 물가가 막 오르니까 내 급여는 똑같은데 실질적인 이 급여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직장 생활이 정말 답인가, 그 직장 생활만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357 주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변화들이 있기 전에 제가 인사 책임자를 하고 그때도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3년, 5년, 7년 주기로 퇴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퇴사를 하고 그때 퇴사를 안 하더라도 고민을 하고. 근데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사람이 한 2년 정도 특정 업무를 하면 변화를 주고 싶은 게 당연해요. 처음에 1년 정도는 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한 1년 정도 되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1년 정도면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정도는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람이 변덕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루함도 생기고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시즌이 딱 연봉이 티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직급으로 봤을 때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이제 뭐 3에서 5년은 뭐 다 대리라고 보고 저는 이제 대리도 두 직급으로 나눠서 봅니다. 대리가 대리 1, 대리 2 이렇게 있다고 보통은 보는데 연봉도 뭐 거기에 맞게 좀 바뀌는 게 있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거기에 맞게 바뀌죠. 회사에서 역할 부여를 해주는 것이 그 타이밍에 맞게 딱딱 안 바뀌면 내가 그냥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정말 승진을 잘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때 잘 이렇게 부서 이동도 되고 승진도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직을 고민하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3년, 5년, 7년 일반적으로는 이렇고 최근에는 이 주기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개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뭐 퇴사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3개월 뒤에는 1년, 그 다음이 이제 3년, 5년, 7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결국 다 똑같아. 오래 버티는 게 장땡이야 하면서 이직이나 뭐 어떤 커리어 개발보다도 다른 내 취미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그건 저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가치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게 정답이겠죠. 다만 저에게 있어서 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너무 안타깝다.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 잠자는 시간 뭐 평균 7시간 빼면 17시간.
그 중에 하루에 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출퇴근 1시간씩 빼고 그럼 10시간이 벌써 회사에서만 있는 시간이거든요. 거의 뭐 식사 시간 포함하고 그러면 11시간, 12시간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60, 70%가 다 회사와 관련된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뭐 진짜 실력이 있어서 프리랜서로 산다. 그래서 뭐 하루에 1시간씩만 일해도 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런 분들은 벌써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실 것 같고 대부분 풀타임 잡을 가지신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월급 노예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결국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내 인생의 대다수의 시간은 거기서 보내고 그러면 퇴근 이후에 행복한 삶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시간 관리 전문가로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내 황금기잖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 20대 후반서부터 60대 초반까지. 뭐 사람마다 좀 다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가장 젊을 때, 에너지가 짱짱할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를 아무런 에너지도 없이 아무런 인사이트와 뭐 스파크도 없이 그 시간은 대다수의 시간은 그냥 버리고 나머지 시간, 그 남은 시간이라 봤자 뭐 한 6, 7시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그것도 계산해 보면 재밌어요. 아침 먹어야 되죠. 저녁 먹어야 되죠. 또 뭐 잠깐 누워서 뭐 넷플릭스 봐야죠. 뭐 유튜브 봐야죠. 그러면 실제로 남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두 시간을 행복하게 살려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불행의 날을 방치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 시야에서는 커리어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커리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에서 의미를 찾고 커리어에서 내 전문성을 갖추어 가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고 또 연봉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라요. 돈 벌기도 좋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소개는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등락이 굉장히 많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주식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이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 커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내 연봉이 깎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프리랜서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커리어를 디벨롭 시키시는 분들은 연봉은 계속 오르지 깎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어떤 유니크한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도전을 했냐에 따라서 갑자기 퀀텀 점프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전도 유망한 게 나의 커리어인데 그것 이외에 나머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가치관이죠. 일단 퇴사를 이직이라는 거 전에 퇴사라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직이라는 걸 생각할 때 퇴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직을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미묘한 차이지만 완전히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거지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이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이직은 왜 하냐? 이직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이직은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고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이 되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이 대부분 닥쳐옵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여길 퇴사하고 나면은 이제는 파랑새가 있을 거야 하고 갔지만 거긴 파랑새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과 이 심리적인 무너짐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그냥 만나보면 이게 싫어, 이 회사가 싫어서 이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내가 퇴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안 하고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여기서 먹는 어려움을 뭔가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직 자체도 올바른 이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퇴사는 해야겠고 퇴사를 하는데 먹고 살 건 없으니까 뭔가 다음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직은 했는데 가니까 동일한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과 가이드를 가지고 갔어야 됐는데 어딜 가도 똑같은 거죠. 아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건데 어딜 가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당연하죠. 피드백을 안 했는데. 내가 건강을 망가뜨리는 내 생활 습관이라는 건 있는데 매일 밤마다 치킨 한 마리씩 야식을 뜯어요? 그런데 어떤 다이어트 방식을 적용해도 다이어트는 안 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운동, 어떤 다이어트 방식을 적용해도 난 살이 안 빠지더라. 그러니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는 의미 없어. 그럼 난 그냥 매일 밤마다 야식하고 그냥 뚱뚱해지고 살래.
이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 시각에서는. 그래서 퇴사에 대한 기준이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 잡혀야 될 것 같고,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한 기준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꼭 이거는 점검해봐라 라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상태입니다. 이건 좀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노출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예컨대 우울증 같은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저는 그거는 뭐 이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퇴사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질병 상태 자체가 나를 스스로 공격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굉장히 곡해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놔두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질병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의사와 함께 하는 것이 빨리 해결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방치하거나 놔두면 이직금 고사하고 그 회사에서도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길게 됐을 때 내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회사가 지금 같은 시기가 딱 그래요. 막 변화가 급변되는 시기에 성장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막 꼬꾸라지고 있는데 회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럴 때는 저는 퇴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커리어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커리어가 성장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한데, 결과물과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결과물과 숫자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퇴사를 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될 만한 게 적자인 상황. 회사의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거나 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라면은 결국 그 회사는 성장성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직할 때도 그런 사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퇴사해야 된다 보고요.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사실 문화라고 말은 했지만 인사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사내 정치라는 것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조직의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 망조가 드러난 회사일수록 사내 정치가 판을 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회사가 성장을 하는 곳에서는 지금 내부의 적이 뭐 없어요. 지금 우리 서로 다 팀으로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될 상황이지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지 내부의 적과 싸우지 않아요. 근데 뭐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망한 나라들, 기업들 다 보면 결국에는 외부의 적과는 싸울 자신이 없고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한 우리 내부의 적을 만들고 그들이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시키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임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자기가 왜 성장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쭉쭉 성장을 했는데 이제 회사가 꼬꾸라졌어. 그럼 이제 이거를 극복은 해야겠고 아이디어는 없고 전략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내 정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되게 중요한 결정, 또 인사, 뭐 인사라면 예컨대 승진, 뭐 채용, 발탁 뭐 이런 것들이죠. 배치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특정 인사의 어떤 사내 인맥에 의해서 동원되는 것이 밝혀진다, 드러난다. 뭐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사실 사내 정치가 문제가 되는 기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 이거 사내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 정도 되면 이미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내가 그 라인을 잡지 않는 이상 그 회사에서 그 라인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회사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회사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고 내가 떠나야 될 시점이 만약에 도래했다. 그때는 시장에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사내 정치라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회사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만의 말하는 방식, 그 회사만의 스타일, 그 특정 사람의 말투나 비위를 맞추거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전문성은 쓸데없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 비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내 정치가 만연한 곳이고 사내 정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빨리 퇴사를 준비해야 될 때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회사에서 배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중복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뭐 진단까지는 안 받았더라도 괜히 심리적으로 안 좋고 회사의 성장성도 문제가 생겼고 문화적으로도 사내 정치가 판을 치기 시작했는데 에이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들은 다 퇴사하고 있고 남은 사람들의 수준을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오갈 데 없어서 남는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내 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런 사람처럼 되든지 아니면 시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으로 되든지 이 두 가지 되기 때문에 저는 성장 롤모델로 삼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했을 때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뭐 또 대단한 슈퍼맨 같은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업무체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의사소통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저 사람의 관점은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남아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퇴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적인 측면인데 더 큰 영향력,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내 정치나 역량은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흔히 인사적인 용어로 회전문 인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회전문이 계속 돌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은 바뀌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바뀌는 거. 이게 사내 정치가 만연한 회사의 특징인데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 세대들이 기회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고객이 젊어지고 지금 뭐 소위 MZ라고 말하는 새로운 고객층이 대두됐잖아요. 그러면 MZ층에게 책임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은 이해도 못하면서 MZ를 책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MZ 뭐 오죽하면 뭐 몇 년대 생이 오고 있다 이런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책임을 맡고 그런 분들이 전략을 짜니 먹힐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층이 바뀌면 고객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시켜야 되는데 뭐 앞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회전문 인사를 대부분 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책임자로 세워지고 그 일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게 딱 봤을 때 내가 책임자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직원들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좋으니 발탁된 사례, 이렇게 책임력을 탁탁 맞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도 없다면 저는 어차피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만 책임자로 앉아있다가 회사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5가지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이게 정말 맞다 그러면 저는 퇴사를 준비하셔야 되고 퇴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직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뽑았던 사람들이 다 뭐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으신 분도 있었고 뭐 차장, 부장, 임원급 다 뽑아봤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마지노선이 걸린다? 이런 거는 뭐 원칙론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사 생활 연차로 봤을 때 딱 나이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연차로 봤을 때 7년 차가 넘어가면 만 7년 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동에 대한 그 규모가 확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뽑는 입장에서는 다 뽑아봤지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문이 확 좁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TO가 없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직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준비된 사람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7년차 이상쯤 되면 벌써 한 분야에서 나름 어느 정도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7년차 이상이면 뭐 8년차도 해당되고 12년차도 해당되고 15년차도 해당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차다. 그러면 벌써 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나름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직에 이거는 범주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나이가 뭐 50대, 60대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 팔려갑니다. 여기저기 계속 오퍼가 들어오고 계속 우리 회사로 좀 와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년차 미만까지는 좀 대중적으로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경력 이직도 워낙 많고 대부분 실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7년차, 10년차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나 뽑을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고 또 통찰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업계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미성숙한 사람은 뽑을 수가 없어요. 리더십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을 뽑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필터들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7년차가 넘어갔을 때 이직의 문이 확 좁아지는 면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총 연차수로 봐야지 단순 나이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사람마다 커리어가 시작되는 시점이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나이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는 연차고 연차보다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어떤 실력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직 준비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는 경력 기술서 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커리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들 성장하고 싶다, 나는 성장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 라고 뭐 대부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장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기껏 얘기하는 게 뭐 한 분야에 뭐 오랫동안 일해본 거 또는 체계적으로 일하는 거. 그럼 체계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또 답변을 못 해요. 그냥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곧 AI가 대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구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잡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컴퓨터보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뭔가 성장에 대한 측면은 사실 회사나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류의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진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봤냐, 어떤 관점으로 뭘 해봤냐인데 이거를 공식화시키고 문서화시키는 게 경력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경력기술을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어떤 성장을 했는가, 내가 어떤 더 큰 성과를 냈는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그걸 가지고 지원서를 내보면서 그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반응성을 볼 때만이 성장했다 아니다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력기술서를 이직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사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경력기술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그 관리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서 경력기술을 작성할 수 없겠다. 더 이상 할 만한 기회도 없고 모멘텀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퇴사 준비도 그렇고 이직 준비도 그렇고 실제 이동에도 그렇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력기술서를 문서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력기술서를 일단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이드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제한사항이 없어요. 신입사원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만 봐도 한 문항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몇 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회사에서 가이드 구체를 제시하는 반면에 경력자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오픈 퀘스천 같은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던져요. 경력기술을 제출해 주세요.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적어야 될지, 순서는 어떻게 되고 어떤 경력을 적어야 될지 가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가이드를 이제 제 책을 통해서 드렸고 그 가이드에 있는 핵심 요소들이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기간, 두 번째는 성과, 세 번째가 역할, 네 번째 기술. 이 네 가지를 꼭 작성을 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때 어떤 문구로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포인트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기획을 했거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거 했고 뭐 반복되는 루틴을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걸 적으라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간을 정해드린 것은 그것을 임의로 쪼개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쪼개서 프로젝트를 한 것처럼 그 기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아무리 반복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과냐 아니라고 말하는 초점. 그 성과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KPI입니다.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 성과 지표를 찾아서 모든 직무에는 KPI가 존재하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설계를 하시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 의식하고 일을 한 사람은 뭔가 적을 게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KPI를 안 하니까 나는 적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 그분 입장에서야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을 사더라도 되게 뭐 구린 핸드폰인데 그 제조사가 우리는 뭐 한국 엔지니어들도 없었고요. 뭐도 없었고요. 백날 변명해봤자 우리는 그러셨군요. 그러고 안 사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러셨군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은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건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라든지 누가 이런 시스템을 회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KPI를 어디서 찾아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명 그리고 뒤에 KPI라고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드려도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챗 GPT가 나왔죠? 챗 GPT에 똑같이 물어보시면 아주 간결하게 핵심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앞에 산업군, 반도체 산업군의 영업의 KPI 이렇게 치면 그 영역에서 필요한 KPI를 10개로 뽑아줘. 그럼 10개로 뽑아주고요. 무슨 화장품 업계의 마케터의 KPI 그러면 다 뽑아줍니다. 제가 대부분의 직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무를 다 쳐봤을 때 답변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KPI가 뭔지 몰라서 성과를 못 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나이대를 좀 구분을 해보면
20대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실수와 실패를 좀 해보고 나에게 맞는 곳이 어디냐,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렴풋한 방향 정도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고, 30대는 확실한 건 훈련을 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좋은 코치를 만났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서 훈련을 받으면 제일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해야겠다,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그 부분에 도전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40대는 이제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30대와 40대가 참 너무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논의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진정한 노후 준비는 저는 이때에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기간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창업을 준비해라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창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내 업무를 바라보면 비효율이나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면 저 직원을 다시 뽑을까?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일을 시킬까? 또는 내가 사장이라면 이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까? 라는 관점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조금 더 3인칭, 그리고 좀 더 높은 포지션에서 현재 나의 위치를 바라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더 넓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창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30, 40대에 하기 가장 좋은 이 나이대이기 때문에 창업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창업형 인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매니지먼트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스킬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더십의 관점을 갖고 조금 더 리더십의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30, 40대에 의지적으로 해야 될 훈련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전문성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